안녕하세요. 이것이 C샵이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보관하기를 다룰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데이터를 다루는 기초적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C샵이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에 4장에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연산자를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장의 내용상 내용이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읽어서 이해하기보다는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면서 익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장의 내용은 분량이 많아서 이번 영상 포함해서 다음 영상까지 총 2개의 영상으로 제작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장에서 다루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제 데이터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서 변수와 가병식과 참조 형식, 이제 기본 데이터 형식을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요까지가 이번 시간에 다루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을 변환하는 부분과 상수와 열거 형식, 그 다음에 널러블 형식, 그 다음에 이제 바 형식, 공용 형식 시스템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초기 ENIAC은 숫자를 다룰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산 머신으로 주로 사용이 되었지만 점점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해지면서 컴퓨터는 범용 목적의 머신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료를 저장할 뿐더러 사진이나 음악과 같은 멀티미디어를 다루는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C샵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다룹니다. C샵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 형식은 이렇게 기본 데이터 형식과 복합 데이터 형식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또 값 형식과 참조 형식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값 형식과 참조 형식은 이제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이 기본 데이터 형식은 C샵이 다루는 모든 데이터 형식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데이터 형식과 이제 상수, 열거형을 같이 다룰 것이고요. 복합 데이터 형식은 뒤에서 차차 구조체와 클래스, 배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다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변수라는 용어입니다. 아마 과거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녔거나 아니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수학 시간에 변수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학이 어려웠던 친구들한테는 이 변수라는 용어가 굉장히 힘든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 변수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의 처음과 끝 사이에 항상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이 변수는 코드 관점에서 보면 값을 대입시켜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하고요. 메모리 관점에서 볼 때는 앞서 소개했던 다양한 데이터를 담는 특정한 크기를 가진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크기는 그 데이터의 형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수를 만들 때는 좀 전에 만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든다라는 용어보다는 변수는 선언한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 선언한다는 말은 어떤 대상이 있겠죠.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컴파일러입니다. 컴파일러에게 이 변수에 필요한 메모리 공간을 예약해 달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컴파일러는 방금 선언한 데이터 형식을 위해서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할당합니다. 변수 x에게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할당을 하죠. 이 메모리 공간은 실제 이런 메모리 주소를 갖게 되겠죠. 그리고 이 공간에 데이터를 넣을 때는 이렇게 식별자 x에 실제 필요한 데이터를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할당하는 구조를 가지고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하는 코드가 실행되고 나면 메모리 공간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 공간에 이제 100이라는 값을 저장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이 메모리 주소 값을 읽어보면 이 100이라는 값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이후에 다시 그 선언한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지만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 값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선언과 동시 할당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변수의 공간이 마련되면서 10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변수에 하나의 값을 저장하는 코드를 한 줄 작성할 수 있겠죠. 하지만 꼭 한 줄에 하나의 변수만 선언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한 줄에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하면서 할당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C샵에서 데이터를 다룰 때 꼭 알아야 하는 두 가지 형식, 값 형식과 참조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값 형식은 변수에서 값을 담는 형식을 얘기하고요. 참조 형식은 값이 있는 곳에 위치를 담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참조한다라고 해서 참조 형식입니다. 값 형식과 참조 형식을 잘 이해하려면 실제 이제 C샵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 메모리 영역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메모리 영역 중 이제 하나는 스택이고요. 하나는 힙입니다. 이 스택은 값 형식과 관계가 있고요. 힙은 참조 형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스택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택은 아까 값 형식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스택을 생각할 때 책상 위에 쌓아놓은 책 더미를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마치 책 더미와 같이 생긴 메모리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쌓아 놓았을 때 맨 아래에 있는 책을 빼내려면 맨 위에 있는 책들을 하나씩 꺼내 놓아야지 맨 아래에 있는 책을 꺼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있다고 합시다. A, B, C라는 세 개의 변수가 있고요. 이 모든 변수들은 정수형 데이터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100, 200, 300이라는 값을 저장을 했습니다. 여기 코드 블록이니까 중괄호를 열고 닫고 그 안에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실제 이 코드가 실행될 때 일어나는 동작을 보면요. 일단은 중괄호가 열리고 변수가 선언될 때 A부터 이제 C까지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고요. 그 할당된 곳에 값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A가 1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A 위에 또 B라는 메모리 공간에 2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A, B 위에 이제 C라는 메모리 공간에 30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괄호가 닫히면 이 중괄호가 닫힘과 동시에 맨 위에 있는 C부터 시작해서 B, A 순으로 값이 하나씩 거쳐져 나갑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동작하는 스택에 저장될 수 있는 데이터의 형식이 바로 값 형식입니다. 두 번째로 힙과 참조 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스택은 코드 블럭이 끝날 때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자동으로 제거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으니 별도로 데이터를 제거하는 메커니즘을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C샵에서는 CLR의 가비지 컬렉터가 이 힙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 이 가비지 컬렉터가 동작해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제거해주죠. 그러면 앞서 스택처럼 자동으로 제거해주면 될 텐데 이렇게 불편한 힙을 사용해야 할까요? 스택 같은 경우는 코드 블럭이 끝나면 자동으로 제거되지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코드 블럭이 끝나더라도 변수에 선언한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바로 힙을 사용해야 합니다. 힙을 사용해서 저장한 데이터는 코드 블럭의 끝과 상관이 없이 계속 데이터가 유지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불러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시점이 온다면 그때는 바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가비지 컬렉터라는 놈이 등장을 해서 이제 이 쓰레기가 된 데이터를 제거하고 메모리를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값 형식의 변수는 스택이라는 메모리 구조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값 형식과 대척점에 있는 참조 형식의 변수는 힙과 스택의 메모리 구조를 모두 사용을 합니다. 힙에는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고요. 스택에는 그 데이터가 있는 곳에 주소를 저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오브젝트라는 데이터 형식에 A라는 변수 이름으로 값을 저장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실제 이건 메모리 구조에서 보면은 스택에는 힙에 있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10과 20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주소 2000과 4000번에 대한 주소값을 스택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게 되고요. 스택에 있는 이 주소값을 찾아가면 힙에 있는 데이터 값을 읽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는 A와 B의 변수는 실제 코드 블럭이 끝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이제 힙에 저장되어 있는 이 데이터는 실제 스택에 있는 A와 B의 주소값이 사라지더라도 힙에 있는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힙에 할당되어 있는 이 데이터는 조금 뒤에 가비지 컬렉터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쓰게 되면 자동으로 제거해 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스택은 변수의 생명 주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제거하지만 힙은 계속해서 데이터가 유지될 수 있고요. 단지 이제 더 이상 그 데이터를 참조하는 주소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예를 들면 스택에서 선언된 변수가 더 이상 그 힙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하지 않을 때 가비지 컬렉터가 제거해주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C샵에서 제공하는 기본 데이터 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C샵에서는 총 15가지의 기본 데이터 형식을 제공합니다.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숫자 형식과 논리 형식, 그리고 문자열 형식과 오브젝트 형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서 문자열 형식과 오브젝트 형식은 참조 형식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숫자 형식과 논리 형식 등은 값 형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데이터가 숫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텍스트 데이터도 알고 보면 숫자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문자 A는 아스키 코드 번호로 63번이고요. 소문자 B는 아스키 코드 번호로 64번입니다. 이렇게 아스키 코드 번호로 숫자를 가지고서 실제 문자를 찾아내거나 문자를 숫자로 해석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C샵에서 제공해주는 15가지 기본 자료 형식 중에서 12가지가 숫자 데이터 형식입니다. 이 12가지 형식을 다시 정수 계열 형식과 부동소수점 계열 형식, 소수 계열 형식 이렇게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C샵에서 제공하는 정수 계열 형식은 총 9가지가 있고요. 이 9가지는 각각 크기와 데이터 범위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데이터 형식이 있을까 의문점이 들 수 있겠죠. 결국은 이런 이제 정수 계열의 데이터 형식들은 컴퓨터의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형식이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실제는 적은 메모리가 필요한 데이터 형식을 다룰 수도 있죠. 적은 메모리가 필요한 데이터 형식을 다룰 때 굳이 많은 메모리가 필요한 데이터 형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C샵에서 제공하는 9가지 정수 계열 데이터 형식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 표에서 보면 설명 부분에 부호 없는 정수, 그 다음에 signed라고 해서 부호 있는 타입이 있어요. 부호 없는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0을 포함한 양의 값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부호 있는 값은 음의 값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기 부분을 보면은 크기가 바이트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맨 첫 번째 칸에 있는 바이트 같은 경우는 크기가 1이고 바이트는 8비트죠. 그래서 이진수로 8자리를 사용을 해서 이제 실제 10진수 값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10진수 값이 0부터 255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S바이트 같은 경우는 사인드 바이트 타입인데 부호 있다는 얘기죠. 이 경우는
음의 값과 이제 양의 값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음의 값과 양의 값을 포함해서 8비트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값을 담을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있는 unsigned long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는 부호 없는 정수를 나타내는데 64비트죠. 그래서 굉장히 큰 범위의 값을 담을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값의 범위를 담을 수 있는 9가지 형식의 정수 데이터 형식을 C샵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다루려는 데이터의 범위를 잘 파악해서 필요로 한 데이터 형식을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쯤에서 인티저 타입이라는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 타입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main app.cs라고 하는 C#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sbyte라고 선언한 a라는 변수 같은 경우는 부호 있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을 저장했고요. byte라고 하는 데이터 형식은 부호 없는 정수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40이라는 값을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console.writeLin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했고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short라는 데이터 타입의 값을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ushort, 이게 이제 unsigned죠. 6만이라는 값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티저 타입의 이제 2라는 변수에 제법 많은 숫자를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0이 많이 들어가는 숫자 같은 경우는 중간에 구분자로 이렇게 언더바를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숫자를 읽기가 한결 쉽고요. 이렇게 이 언더바가 이 숫자에 대한 전체 값에 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고 구분자만 해주기 때문에 식별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long 타입의 이제 g라는 변수도 선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unsigned long 타입의 h라는 변수도 선언을 했고 출력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hello world를 만들어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컴파일해서 출력하는 건 익숙하겠죠. 한번 컴파일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빌드에서 솔루션을 이렇게 빌드하고 나서 실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디버그에서 디버깅 시작 또는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조금 전에 작성했던 변수에 담긴 데이터들을 잘 출력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정수 형식의 데이터들을 출력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에서 0에서 9로 이루어진 숫자로 데이터를 표시하는 10진수 체계를 사용하지만 프로그래머는 때에 따라서 2진수와 16진수를 다뤄야 할 때가 있습니다. C샵에서 2진수를 표시할 때는 리터럴 접두사 0b를 붙이고요. 16진수를 표시할 때는 리터럴 접두사 0x를 붙입니다. 10진수의 경우는 리터럴 접두사가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한 예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인티저 리터럴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고요.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바이트라고 하는 데이터 형식으로 값을 240이라는 값을 a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10진수 리터럴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의 경우는 이렇게 앞에 접두어로 0b가 붙어 있죠. 요거는 2진수 리터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0x가 앞에 붙어 있고 16진수 리터럴에 해당하죠. 16진수 같은 경우는 0부터 마지막 f까지를 이용해서 숫자를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문자 0x를 이용해서도 16진수 리터럴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이제 실행을 한번 해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각각의 A, B, C, D라고 하는 변수에 담은 값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정수 계열의 데이터 형식의 종류를 살펴볼 때 정수 계열 데이터 형식을 표로 정리를 한번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부호 있는 정수와 부호 없는 정수를 잠깐 설명을 했었죠. 부호 있는 정수는 양의 값과 음의 값, 그 다음에 숫자 0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었고요. 부호 없는 정수는 양의 값과 숫자 0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었습니다. 부호 있는 정수 같은 경우는 맨 앞자리 한 개를 부호 비트로 사용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8비트짜리 이제 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8비트, S바이트도 8비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하죠. 이때 맨 왼쪽에 있는 한 자리를 부호 비트로 사용하게 됩니다. S바이트와 바이트 같은 경우는 0과 127까지의 표현에서는 이렇게 동일한 값의 표현이 가능하죠. 근데 127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S바이트는 좀 맨 왼쪽의 한 자리를 음수를 표현하기 위한 부호 비트로 쓰기 때문에 이제 S바이트에서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숫자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S바이트에서 음수를 표현할 때는 이해 보수법을 쓰는데 이해 보수법은 이제 이런 순서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죠. 먼저 이제 숫자 부분을 비트를 채우고요. 두 번째 전체 비트를 반전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전된 비트에 1을 더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S바이트라는 데이터 형식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표현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이렇게 1을 일단 숫자 부분 비트에다 입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1과 0을 서로 반전시킵니다. 그러면 8개의 비트 전체에서 이제 7개 비트가 1로 채워지고 맨 오른쪽 한 비트가 0으로 채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반전된 비트에 1을 다 더하면 이 다 더한 형태가 바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표현하는 S바이트 데이터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데모 예제를 통해서 한번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igned, unsigned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프로젝트입니다.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현재 이 메인 함수에 작성된 코드를 보면 일단 바이트라는 데이터 형식으로 255라는 값을 A 변수에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S바이트라는 데이터 형식으로 B라는 변수에 앞서 바이트에 A라고 했던 변수 이 값을 이제 S바이트라고 하는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형식을 변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따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이트 형식에서 A라는 값의 255는 실제 이진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1이 4개, 그리고 또 1이 4개. 이게 이제 10진수로 변환하면 255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을 S바이트로 전환했을 때 S바이트는 255를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 이진수 8개가 실제 S바이트로 변환됐을 때는 앞서 잠깐 설명했던 그 이해 보수법으로 표현했을 때 값이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1이 나와야 결과가 된다는 얘기죠. 한번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A 값은 바이트 형식의 데이터 A 값은 255지만 S바이트 형식의 255는 마이너스 1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변수를 얘기할 때 메모리 공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간이란 말은 이제 일정한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겠죠. 이 그릇은 용량이 있어서 만약에 용량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담게 되면 흘러 넘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값이 흘러 넘치는 현상을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각각의 데이터 형식은 지정된 최대값이 있죠. 값의 범위가 있는 것인데 이 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트 같은 경우는 최대값이 255인데 여기에 만약에 1을 더 더했다라고 하면 이제 원래 갖고 있는 그릇의 사이즈를 넘어서기 때문에 실제 계산을 하게 되면 0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또 오버플로우와 반대로 언더플로우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언더플로우는 이제 최저값보다 작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 발생하는 현상을 얘기하고요. 예를 들어서 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양의 값을 담을 수
밖에 없는 데이터 형식이죠.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담게 되면 실제 계산 결과가 255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는 값을 출력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런 경우를 이제 언더플로우라고 합니다. 이제 간단한 데모 예제를 통해서 오버플로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작성을 했고요. 자, 이렇게 샘플 코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현재 이제 unsigned integer에 대한 max value 최대값을 a라는 변수에 담았고요. 콘솔로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값에 1을 더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앞서 이제 바이트 값 같은 경우 바이트 값은 이제 255인 경우에 이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만약에 1이 더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실제 여기서 이진수 계산을 해보면 1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1과 함께 이제 0이 8개가 되죠. 그러면 맨 앞에 1은 실제 이진수 바이트가 담는 게 8비트이기 때문에 8개의 비트는 0이 담기고 마지막 하나의 1로 변한 비트는 흘러 넘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니 첫 번째 이제 숫자가 인티저의 최대값이고요. 여기에 1을 더했을 때 이제 0으로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을 보면 이제 최대값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다시 최저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으로 부동소수점 형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소수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부동이란 말은 뜰부자 움직일 동자, 즉 떠서 움직인다. 이 말은 결국 소수점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면서 수를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이제 제한된 비트를 이용해서 넓은 범위의 값을 표현하기 위한 이제 방법이죠. 하지만 이 소수점을 이동시켜서 굉장히 넓은 범위의 데이터를 출력을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동소수점 형식이 실제 정수가 다루는 데이터 형식의 정수 영역들도 출력을 할 수 있어요. 다룰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수가 다루지 못하는 숫자 범위도 다룰 수 있다는 장점들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면 정수 형식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부동소수점 형식을 써도 될 텐데 왜 부동소수점 형식이 필요한가?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정수 형식을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동소수점 형식을 표현하는 비트는 그 내부에 소수점을 표현하는 부분하고 부호를 표현하는 데 일부 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정수 계열 형식과 같은 크기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동소수점 형식을 이용해서 산술연산을 할 때 실제 정수 계열 형식을 사용해서 산술연산을 하는 것보다 계산 비용이 더 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숫자 데이터를 다룬다고 무조건 부동소수점 형식을 가져다 쓰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동소수점 형식을 표현하는 데이터 형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플롯과 더블이 있습니다. 이 플롯과 더블의 데이터 형식과 크기는 다음 표에 나타낸 이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에 나타난 것처럼 4바이트 크기의 플롯은 실제 1비트를 부호 전용으로 사용하고요. 가수부 23비트를 수를 표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수부 8비트를 소수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런 구조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플롯이 4바이트를 갖고 수를 표현해서 굉장히 큰 범위의 수를 표현하기는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유효 숫자가 딱 7자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10에 38승이나 되는 큰 수를 다루는데 7자리만 유효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대충 표현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좀 더 정밀한 계산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작성한다고 생각을 할 때 플롯보다는 더블이 더 좋은 데이터 형식이고요. 만약에 이제 더블을 사용했을 때도 데이터 손실이 우려된다면 다음에 배울 데시멀 형식을 사용하는 게 이제 실제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플라팅 포인트에 대한 데모 예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팅 포인트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자, 플롯 A 같은 경우 이제 3.1415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숫자죠. 예, 원주율에 대한 값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 원주율을 이제 무한히 반복되는 숫자죠. 이제 이 숫자에 이제 이걸 만약 플로팅 형태로 부동수점 형태로 저장할 때 플롯 형식의 데이터 형식은 끝에 이제 F라는 알파벳을 붙여주시면 플롯 형태의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B라는 이제 더블 형식의 데이터 변수에는 똑같은 값을 저장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출력을 했을 때 어떤 변수가 가장 정밀한 출력이 가능한지를 한번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결과에 보듯이 플롯 형태의 데이터 형식을 사용한 경우보다 더블 형식의 데이터 형식을 사용한 경우가 훨씬 더 높은 정밀도를 제공해 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시멀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시멀 형식은 실수를 다루는 데이터 형식으로 앞에서 살펴봤던 부동수점과는 다른 방식으로 소수를 다루기 때문에 정밀도가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시멀 형식의 크기와 범위는 다음에 표에 나타낸 범위를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29자리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소수 형식이고요. 크기는 이제 16바이트 그리고 128비트로 표시할 수가 있죠. 앞서 플롯과 더블에 비해서 데시멀이 얼마나 더 나은 정밀도를 제공해 주는지를 예제를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시멀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앞서 이제 플롯과 더블 데이터 형식의 정밀도와 비교해 보기 위해서 동일한 원주율 값을 변수에 담고 데시멀 형식까지 출력을 해서 정밀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10진수와 마찬가지로 뭐 플롯 형식이든 더블 형식이든 이제 이렇게 m을 붙인 데시멀 형식이든 자릿수의 구분자로 언더바를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앞으로 더블 형식이든 이런 언더바를 붙여서 이제 긴 숫자의 경우에 좀 가독성을 높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얘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나온 결과가 이제 플로팅 형식이고요. 두 번째 결과가 더블 형식이고 세 번째 결과가 데시멀 형식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마지막에 사용했던 데시멀 형식이 가장 정밀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자 형식과 문자열 형식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형식은 캐릭터라는 영문자에서 앞에 네 자를 딴 CHAR이고요. 작은 따옴표로 해당 문자를 감싸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A라는 변수에 가라는 글자를 저장하고 싶다면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감싸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스트링이라고 하는 문자열 형식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 형식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개의 문자를 이제 하나의 실로 묶어서 줄줄이 엮어 놓은 거다. 그래서 스트링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얘는 문자열 데이터를 큰 따옴표로 감쌉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문자를 큰 따옴표로 줄줄이 엮어내서 이렇게 변수 A에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예제를 통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릭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캐릭터 데이터 형식에 각각의 이제 변수를 A부터 E까지 전환을 했고요.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한 자씩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할 때 console.write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출력을 합니다. write 메소드는 실제 여기 A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하고요. 앞서 잠깐 사용해봤던 writeLine하고 달리 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 B, C, D, E를 출력하게 되면 안녕하세요가 글자가 옆으로 이렇게 쭉 한 줄로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writeLine을 써서 개행을 시켜서 그 다음 줄로 커서를 보내게끔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실제 A, B, C, D, E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다 붙여서 출력을 한 구조죠. 두 번째 프로젝트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 스트링이란 프로젝트는 코드를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 각각을 다 문자열 스트링 데이터 형식으로 선언을 했고 두 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실제 A라는 값은 안녕하세요죠. 이게 하나의 이제 데이터로 전체가 출력이 될 거고요. 두 번째 B도 이 전체가 이제 박상현입니다 라는 게 하나의 데이터로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잘 출력이 되죠. 예, 캐릭터 타입의 데이터 형식과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 형식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이제 참과 거짓을 다루는 데이터 형식인 논리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과 거짓을 다루는 데이터 형식, 즉 true와 false를 다루는 데이터 형식은 여기 표에 나오는 이제 bool이라는 영문으로 표시를 하고요. 논리 형식입니다. 얘는 크기는 1바이트고요. 1바이트니까 비트 수로는 8비트겠죠. 얘가 갖는 값은 이제 true와 false입니다. 예전에 C 언어 사용할 때는 C 언어는 이렇게 참과 거짓을 표시하는 데이터 형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true와 false를 다뤄야 할 때, 특히 뭐 나중에 배우는 조건문이나 이런 데서 판단을 했을 때 결과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그 결과를 이용해서 논리를 짜려면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는 0과 0이 아닌 값으로 참과 거짓을 표현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C#을 쓸 때는 이 불 형식을 사용을 해서 참과 거짓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데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ool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bool 변수 해서 A와 B에 각각 true와 false를 저장을 했습니다. 출력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A 그 다음에 B를 출력을 하면 이제 어떤 값이 출력이 될까요?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true와 false가 출력이 되죠. 이제 이걸 이제 어디에 쓸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여러분 실제 나중에 실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일이 많을 텐데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다 보면 이 bool 값을 이용해서 참과 거짓을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작업의 흐름을 바꿔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곧 여러분들이 부딪힐 일들이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아주 많은 데이터 형식을 다루고 있는데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다루는 데이터 형식은 더 중요합니다.
자, 특히 우리가 C# 언어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데 C의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을 활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더 중요하게 취급해야 되는 데이터 형식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브젝트 형식입니다. 이 오브젝트 형식은 어떤 물건이든지 다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형식입니다. 오브젝트 형식이 이렇게 뭐든지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형식인 이유는 실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상속이라고 하는 특징 때문인데요. 상속은 나중에 7장에서 클래스를 다룰 때 추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간단히 얘기하자면 부모 데이터 형식이 있다면 이제 자식 데이터 형식은 부모 데이터 형식의 유산을 또는 그 특징들을 모두 물려받는 거죠. 부모가 갖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메소드를 자식이 똑같이 물려받아서 마치 부모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로부터 상속된 자식을 마치 부모처럼 다룰 수 있는 그런 이제 효율성을 제공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C샵에서는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했는데요. 일단 이 오브젝트를 C샵에서 다루는 모든 데이터 형식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갖게 되죠. 그래서 뭐 앞서 우리가 배웠던 인티저라든지 롱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불리언이라든지 스트링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형식들을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부모는 모두 다 오브젝트라고 하는 데이터 형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 형식이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 형식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오브젝트 예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모든 데이터 형식을 다 담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데이터 형식을 다루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자, 여기 코드를 보면 이제 오브젝트 변수 4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2개 저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불리언 값을 저장한 것도 있고 이렇게 문자열 값을 저장한 것들 있죠. 앞서 이제 우리가 이런 123이라는 숫자를 저장할 때는 인티저라는 데이터 형식,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 형식 3.14159이 그때 m으로 끝나죠. 이거는 더블 형식이었죠. 그 다음에 이 true는 불리언 형식이고 이 안녕하세요는 스트링 형식이죠. 이런 모든 데이터 형식을 오브젝트가 조상이다 보니까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없이 잘 실행돼서 결과를 출력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저장한 데이터가 훼손됨 없이 잘 출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박싱과 언박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웠던 오브젝트 형식은 참조 형식입니다. 그래서 힙에다 데이터를 할당하죠. 만약에 우리가 값 형식의 데이터를 오브젝트 형식에 담는다고 하면 이 데이터는 실제 스택이나 힙 중 어느 메모리에 할당이 될까요? 자, 이렇게 오브젝트 형식의 a라는 변수에 20이라는 값을 담았거든요. 이렇게 담았다고 하면 실제 오브젝트 형식은 이 값 형식의 데이터를 힙에 할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제공하는 기능이 바로 박싱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즉 여기 20이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박스에 포장을 해서 이 박스에 포장된 데이터 객체를 힙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실제 a라는 변수를 통해서 이렇게 참조를 하는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박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힙에 있는 값 형식 데이터를 또 실제 값 형식 객체에 할당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언박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오브젝트라고 하는 데이터 형식으로 변수 a에 20이라는 값을 담으면 이때 박싱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했죠. 그래서 이 20이라는 값은 상자에 담긴 채 힙에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 줄에 이제 정수형 변수 b를 선언하고요. b에
이제 아까 A가 가리키고 있는 실제 힙에 있는 데이터를 B에다가 저장을 하는 이런 코드를 작성했다면 이때 일어나는 게 힙에 있던 20이 담겨 있는 박스를 꺼내와서 그 20이 담겨 있는 박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꺼낸 다음 B에다가 데이터를 할당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값 형식이 들어가는 스택 구조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작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언박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박싱과 언박싱 데모 예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 형식으로 선언한 변수 A에 123을 담았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형식으로 선언한 변수 B에 A라고 하는 아까 값 형식의 변수 값을 할당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A에 담긴 값이 박싱이 돼서 힙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C라고 하는 정수형 변수에 이제 B라는 값을 할당을 했습니다. B는 앞서 오브젝트 형식의 변수죠. 그래서 힙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다시 꺼내와서 스택에다 스택에 메모리를 저장하는 변수 C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언박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 형식의 변수 X의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으면 얘는 이제 스택이 저장이 되죠. 근데 오브젝트 형식의 이제 Y라고 하는 변수에 이 값 형식의 변수 X를 할당을 하게 되면 실제 X에 담긴 값을 박싱을 해서 힙으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블 형식의 변수 Z에 힙에 저장되어 있는 값 Y, 이제 결국은 Y가 참조하고 있는 힙에 저장된 값이죠. 그러면 이제 이 힙에 저장된 값을 박스에서 꺼내와서 다시 스택에 있는 Z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을 해주는 언박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장했던 값들이 정상적으로 잘 출력이 되고요. 박싱과 언박싱이 이렇게 문제없이 잘 일어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때 앞서 이제 요 10번 라인의 코드와 이제 18번 라인의 코드를 보면 10번 라인은 이렇게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제 값 변환 연산자를 통해서 이제 A라고 하는 값 형식을 이제 오브젝트 형식으로 변환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명시적인 변환을 하지 않았죠. 이렇게 오브젝트 형식에 저장할 때 따로 형식 변환 연산자 위에처럼 이렇게 오브젝트 형식을 지정하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건 암시적으로 실제 이 오브젝트 형식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암시적 데이터 형식 변환이 일어날 때 사실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데이터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